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식당에 들어갈 때 대표자 한 사람만 출입 명부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방문자가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구장이나 미술관, 도서관 등 음식물 판매가 주 목적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검사가 줄어든 주말 효과에도 불구하고 500명 가까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보궐선거 전 마지막 휴일에 여야 후보들은 막판 지지를 호소하며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시장의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진실이 거짓을 이기길 빈다며 자신이 시장이 되면 민주당도 바꾸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의혹에 대해 허무맹랑하다면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선거 전 마지막 TV 토론에서 또 한 번 맞설 예정입니다. 부산에서도 시장 후보들이 교회와 전통시장 등을 돌면서 선거 전 마지막 휴일 유세를 펼쳤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이른바 6대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김 후보가 패색이 짙어지니까 네거티브에 나서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아파트에 침입해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의 2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된 가운데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남성은 물건을 배송하러 온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시민들이 부활절 계란에 군부에 대한 항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들을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올렸습니다. 미얀마를 구해달라는 글귀와 군부에 저항하는 의미의 새 손가락 그림을 통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얀마 젊은이들에게 깊은 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IT에서 한 교회 예배가 SNS로 생중계되던 도중에 목사 등이 무장괴하는 납치됐습니다. 4명이 끌려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음식물 판매가 주 목적인 사업장 이외의 시설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야구장을 비롯한 스포츠 경기장과 도서관, 영화관, 노래방 등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출입 명부의 경우 대표자 한 사람만 기록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방문자 모두가 작성해야 합니다. 네, 닷새 연속으로 500명대로 나온 신규 확진자 수는 휴일 영향으로 오늘 발표로는 500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정부는 연일 4차 유행에 대한 우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행이 다시 커지면 방역 대책도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이번 주 중에 거리 두기 단계가 또 발표가 됩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여럿이서 식당을 찾았을 때 출입 명부에 한 사람 이름만 남긴 뒤 그 옆에 적었던 왜 몇 명. 오늘부턴 명부를 이렇게 적으면 한 사람당 최대 1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기본 방역수칙이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안내, 출입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과 환기 등 기존의 4가지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입니다.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이나 홀덤펍 등에서는 아예 수기 명부 대신 전자 명부만 쓰도록 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같이 음식을 먹는 목적이 아닌 공간에선 음식 섭취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야구장이나 미술관, 도서관 같은 곳에서도 음식을 아예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다만 PC방에선 디귿자 모양 칸막이가 있다면 음식 섭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앞으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오늘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엿새 만에 500명을 밑돌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검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주말 효과를 감안하면 400명 중후반대 확진자 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좀 더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확산 상황을 지켜본 뒤 원래 다음 주로 예정돼 있던
사적 모임 금지 완화 등이 담긴 거리두기 조정안 적용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정부는 하루 평균 5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유행이 다시 확산되면 하루 1,000명 이상이 감염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부활절을 맞은 교회와 성당 대부분에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켰지만 교회 순회 모임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가 70명을 넘어섰습니다. 봄철 이동량이 늘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유세 현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걱정입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서울 상암동의 한 교회, 부활절 예배가 한창입니다. 올해는 부활절 달걀도 없습니다. 저희가요 해마다 부활절이면은 계란을 이웃과 나눴는데 올해는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전부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리기로. 상당수 교회가 방역 지침을 지켰지만 보통 소모임이나 이제 친목적인 모임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초등교회 측에서 그런 부분이 없으신 거죠? 정부 지침대로 네. 소모임, 식사 제공, 성가대 운영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부 교인들이 전국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관련 확진자가 70명 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날씨도 코로나에는 위협입니다. 깨끗한 하늘이 반갑지만 오늘은 비가 멈추고 꽃도 이제는 끝물이고 해서 너무 아까워서 꽃 구경도 못하고 해가지고 같이 어머니도 쉬시고 하니까 같이 나왔어요. 꽃 못지않게 모여드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선거 유세입니다. 유세 현장 곳곳에서 거리두기는 사라졌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방역 당국의 우려도 커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걸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는 모임은 취소하고 만나는 인원을 줄여주시라는 JTBC 유요한입니다.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어제 마지막 휴일을 치열한 유세전을 펼치면서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교회 부활절 예배에서 만난 뒤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과 진심이 거짓을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어색한 악수를 합니다. 이어 한 의자에 앉았지만 최대한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두 후보는 부활절을 맞이해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예배에서 두 후보는 서로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어 작별 인사도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장외 공방전은 치열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진실이 그리고 진심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의혹에 계속 거짓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도 이런 오 후보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후보가 시장이 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마음이 망가진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 박 후보는 자신이 시장이 되면 불만과 섭섭함을 풀어드리고 민주당도 바꾸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종식하고 서울 시민들을 일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청년층의 지지를 어제 유세에서도 계속해서 내세웠습니다. 강경 보수의 이미지를 벗고 젊은 중도층을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 공원에 설치된 자유 발언 때 청년 지지자들이 차례로 오세훈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섭니다. 오 후보는 최근 청년들을 언급하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집회나 유세장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이른바 태극기 세력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강경 보수의 이미지를 벗어나 젊은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 세비섬을 방문한 오 후보는 젊은 지지자들과 스스럼 없이 셀카를 찍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한강 시민공원과 세비섬 만들면서 오해도 참 많았고 그리고 비판도 꽤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이용이 굉장히 정착이 돼서 박영선 후보 측이 반복해서 제기하는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혹세무민이라고 했습니다. 홍냉당한 그런 주장을 하면서 혹세무민한다고 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아니다. 부활절 예배를 마친 오 후보는 박영선 후보와의 3차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부산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어제 뜨거운 유세전을 이어갔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이른바 6대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에 맞서 박형준 후보는 김 후보가 패색이 짙어지니까 네거티브에 나서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활절 예배에서 후보 간 거리를 둔 것은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장 앞면에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 아무 말 없이 앞만 바라봅니다. 예배가 끝난 뒤 잠깐의 만남이 이뤄졌고 어색한 손인사를 뒤로한 채 다시 각자의 유세 현장으로 떠납니다. 선거 전 마지막 휴일이자 부활절,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부산시 경제 살리기 선거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부산을 살리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 정치 선거가 아니라 경제 선거로 부산을 살리는 선거가 돼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시민들께 호소를 드리고 김 후보는 예배가 끝난 뒤 전통시장 일대를 돌며 막판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강조한 것은 계속 정권 심판입니다. 국정을 하다 보면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해도 잘못한 줄 모르고 항상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 사람들이 바로 위선 정권입니다, 여러분. 박형준 후보 유서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춘 후보 측은 박 후보의 미술품 조형물 의혹 등 이른바 6대 비리를 해명하라고 했지만 박형준 후보 측은 상대가 패색이 짙어지니 네거티브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서울 청년들에게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40% 할인해주고 부산 시민들에게는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심성 공약이자 사실상 금권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이틀 연속 청년을 향한 현금성 공약을 던졌습니다. 청년 교통요금 40% 할인과 이동하는 교통 비용이 청년의 활동을 많이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부담 없이 매달 휴대전화용 데이터 5기가씩을 공짜로 주겠다고 한 겁니다. 매월 5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데이터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우호적이었던 20, 30대가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섰다는 조사가 잇따르자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해 새로운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부산에서도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부산 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원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역시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막판 승부수란 평가입니다. 박 후보 측은 교통요금 할인과 데이터 바우처 제공에 각각 2천억 원과 900억 원 가까이가 들 거라고 설명합니다. 김 후보 측이 약속한 재난지원금을 위해서도 추가로 3,4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당 후보의 공약 중엔 시 예산 외에 중앙정부의 지원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 정부 예산이 이런 추가 씀씀이까지 품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야당은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공약들은 금권 선거라고 비판합니다. 부정의에 분노해서 등을 돌린 젊은이들에게 돈을 흔들면서 우리를 찍어달라는 그런 의사표시 아닙니까? 언제 실현이 될지 모르는 공약이기 때문에 이 박영선 후보 측의 터무니없다 공약들이 이런 공갈빵 작전에 우리 청년들이 선동될까. JTBC 황예린입니다.
아시아계를 향한 미국에서의 증오 범죄가 뉴욕에서 올해 들어서 신고된 것만 벌써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설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인들이 입은 피해 소식도 뒤늦게 잇따라 들리고 있습니다. 10대들의 집단 폭행을 당하고 한인 편의점에서 쇠막대기로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한 남성이 상품 진열대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곤 쇠막대기로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합니다. 다른 손님들은 놀라 황급히 대피합니다.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한인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The Asian store owner believes they may have been targeted in this attack because of their race. 용의자는 중국인은 떠나라며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렸습니다. 동료들은 밖에서 이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We get called racial slurs almost every day. That's nothing new. I mean, we're just trying to make a living like everyone else. 경찰은 20대 흑인 남성을 붙잡아 증오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부 워싱턴주에선 50대 한국계 부부가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You can see and hear the couple as they're being hit and cry out.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1월입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최근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동영상으로 10대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해 넉 달여 만에 체포했습니다. 인종차별적 범죄가 잇따르면서 한인 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군부의 거센 폭력에도 여전히 반군부를 외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 소식인데요. 인구 대부분이 불교도인 나라지만 자신들의 의지를 알리고 또 전 세계에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부활절 달걀에 메시지를 새겼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이 만든 부활절 달걀입니다. 군부 통치를 반대하는 여러 항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세이브 미얀마, 미얀마를 구해달라는 문구와 쿠데타에 맞서는 저항운동을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 그림도 눈에 띕니다. 미얀마는 국민 90%가 불교도인 불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을 맞아 군부에 대한 저항 의지를 다지자는 제안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오자 시민들이 호응한 겁니다. 민주진영의 대변인격인 사사 유엔 특사는 트위터에 부활절은 미래에 관한 날이라며 이번 부활절이 미얀마 통합정부에 새로운 희망과 힘을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라고 적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는 지난 2월 쿠데타 발생 이후 지금까지 550여 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는데 군경이 시신을 유기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가 많아 실제 사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거리로 나선 미얀마 젊은이들에게 깊은 연대감을 표했습니다. Sono vicino ai giovani di tutto il mondo e in quest'ora specialmente a quelli del Myanmar che si impegnano per la democrazia, facendo sentire pacificamente la propria voce, consapevoli che l'odio può essere dissipato solo dall'amore.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절을 맞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군부의 폭력이 얼마나 무차별적인지 보여주는 것이 시위에 나가지도 않은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병원도 통제를 해서 다친 아이들이 치료도 잘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널리 알려지는 게 두려운 군부는 어떻게든 눈과 귀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할머니와 방 안에 있던 이 아이는 갑자기 날아온 총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겁에 질린 채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아이. 거리에서 놀다 오른쪽 눈에 고무탄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들이 병원을 통제한 탓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합니다. 미얀마 인권단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46명의 어린아이가 군부가 쏜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거나 다리가 마비되는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아이들의 숫자는 셀 수조차 없습니다.
부모를 잃은 수많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군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CNN과 인터뷰한 시민 6명이 군 시설에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을 떠나자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시민들을 연행했다는 겁니다. 군부는 또 현지 언론인 등 18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시위 진압에 나선 군인들이 명령에 불복하도록 선동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민들 간 소통을 막기 위해 와이파이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IT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교회 예배가 SNS로 생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총을 든 괴한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목사 등을 납치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교단의 성 목사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끝나자 남녀 성가 대원이 음악에 맞춰 찬송가를 부릅니다. 평화롭던 교회 예배 시간을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들은 갑자기 몸을 낮추고 무대 한쪽으로 피하더니 잠시 뒤 무기를 든 남성들에 이끌려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현지 시간 1일 저녁 IT 스토어 포르토 프랭스 외곽의 한 교회와 가까운 스튜디오에서 납치 사건이 벌어졌다고 미국 일간지 마이애미 헤럴드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장면은 당시 예배를 생중계하던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됐습니다. 한 목격자는 괴한 8에서 9명이 차량 2대를 타고 교회에 진입한 뒤에 목사와 피아니스트 등 4명을 끌고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만우절 장난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최근 IT에서는 몇 년 사이 치안이 크게 악화되면서 납치 범죄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월드컵 예선전을 위해 IT를 찾은 벨리즈 축구 대표팀이 탄 버스가 무장 괴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전국 3만 명 이상의 수사 경찰을 지휘하게 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경찰의 직무 관련 비위를 별도로 감찰하는 조직을 신설합니다. 64명의 수사감찰관을 선발해 이달 중 현장 배치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 자체 여론조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대로 좁혀졌다고 말했는데 공직선거법상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투표 마감 때까지 공표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3차 TV토론이 진행됩니다. 방송기자 클럽이 주최하는 토론회로 선거 전에 실시되는 마지막 TV토론입니다. GS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오너 일가에 부당 이득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GS칼텍스 본사 현장 조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은 어떻게 될지 오늘 사업 계획이 나오는데요. 사업 매각에는 진척이 없고 철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인력 재배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올해 1분기 동안 따낸 수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배였습니다. 업계 빅3가 1분기에 수주한 금액은 14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점유율은 50%를 넘겼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서 5억 명이 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전화번호와 이름, 아이디, 거주지 등이 해커들에게 잘 알려진 온라인 게시판에 공개됐는데 한국인 이용자 12만여 명의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일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 중 20대 주범이 구속됐습니다. 투자한 돈 3,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화가 나서 2시간가량 무차별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공범 2명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들을 위해 기상청이 하루에 2차례씩 꽃가루 농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4단계로 구분해 대응 요령과 함께 안내하고 꽃가루를 유발하는 식물과 지역별 위험 지수를 알려주는 꽃가루 달력도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한국 바둑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기민 구단이 지병으로 발생했습니다. 1966년부터 71년까지 6연패를 달성했고 1968년에 기록한 40연승 기록은 현재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가 러시아 국제음악상 브라보에서 최고 앨범상을 받았습니다. 1년 전에 선보인 미니 앨범으로 클래식 부문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룹 샤이니가 온라인 콘서트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났습니다. 3년 만에 단독 콘서트에서 각국 언어로 인사한 멤버들은 소통의 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오늘 다시 시작이 됩니다. 겨울 동안 중단이 됐었습니다. 거의 작업이 마무리가 됐던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남측 일대에서 재개가 되는데 하반기부터는 백마고지로 발굴 지역이 확대가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쓰는 노동자에게 하루 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이 지급되는 지원금 신청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등으로 휴가를 쓰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14만 명 가까이 비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그동안 평일 밤 10시 이후 시내버스 운행을 줄였던 것이 오늘부터는 정상화가 됩니다. 혼잡도가 높은 71개 노선부터 시작이 되고 순차적으로 운행을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는 10도가량 떨어지며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대기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동해와 남해,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해상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5도, 광주 8도, 부산 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18도, 광주 20도, 대구 1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스토킹한 걸 인정하는지, 피해자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갔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남성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지 논의합니다. 보도에 송우영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숙인 피의자 A씨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가족까지 살해할 계획이셨나요? 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A씨의 국선 변호인은 영장 심사를 마친 뒤 본인도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도망과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중 큰딸을 온라인에서 알게 된 뒤 스토킹한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 중입니다.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집 주소를 말해준 적도 없는데 피의자가 찾아온다. 집에 갈 때마다 돌아서 간다 등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할 때 물건을 배송하러 온 것처럼 가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본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물론 피해자가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일부 삭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스토킹 범죄였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하는 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광주광역시 계림동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서 공사 중이던 주택이 무너져 노동자 4명이 매몰됐습니다.
소방당국이 굴착기 등을 동원해 구조에 나섰지만 결국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주택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붕괴를 막을 지지대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옥산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뒤에서 가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앞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종로구 한양도성길 인왕 구간 성벽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종로구청은 어제까지 이틀 동안 내린 봄비로 지반이 약해진 탓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방수포를 깔아뒀고 오늘 문화재 전문위원과 함께 사고 발생 현장을 조사한 후 복구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파라오와 왕비들의 미라 22구를 새로운 박물관으로 옮기는 행사가 최근 이집트에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지난 3일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파라오들의 황금빛 행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카이로 중심부에 위치한 박물관에서 보관되어 오던 파라오 미라 18구와 왕비 미라 4구는 남부 푸스타트 지역에 새롭게 지어진 국립 이집트 문명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미라 전문가로 유명한 살리마 이크람 교수는 파라오 미라가 푸스타트 지역으로 옮겨진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re going on their last journey to go from one museum to another museum that is perhaps slightly better equipped to deal with them. And in fact, they're going back to an ancient capital of Fustat. So it will be, I think, a very moving event. 파라오 미라는 약 5km의 거리를 특수한 온도 조절 장치가 설치된 트럭에 실려 이송됐습니다. 트럭의 외형은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 미라를 무덤까지 옮겼던 목선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동 내내 경찰의 호위가 이어졌고 이집트 유명 인사들과 연예인들의 차량 행렬도 뒤따랐습니다. 새로운 박물관에 도착하자 이를 환영하는 예포가 발사됐습니다. LCC 이집트 대통령도 직접 나와서 파라오 미라들을 맞이했습니다. 화려하게 치러진 이번 행사는 이집트 국영 TV를 통해 국내외 생중계됐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이번 파라오 미라 이전 행사를 준비하는데 3년 가까이 공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고대 유물을 홍보하고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전 이집트 고대 유물부 장관이자 저명한 고고학자인 자히 하와스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going to tell the people through the parade of the mummies that Egypt is safe. We need people to come back. COVID-19 will be nothing because the mummies will stop all of that and Cairo still have mystery and magic and the mummies are doing that. 이집트 당국이 총력을 기울여서 준비한 파라오 미라 이전 행사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체인텍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라오 미라 18구와 왕비의 미라 4구가 옮겨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람세스 2세의 미라도 이번에 함께 이송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람세스 2세는 이집트를 파라오 중에 가장 긴 67년간 통치를 해서 가장 유명한 파라오라고 하겠습니다. 평생 여러 가지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요. 이웃 히타이트와 평화 조약인 카데스 조약을 맺었는데요. 이는 인류가 만든 최초의 공식적인 평화 조약입니다. 유엔 본부에 가면은 그 복제물이 전시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부 신벨의 거대한 사원에 자기가 가족의 모습을 조각으로 새겨서 이집트 건축에 자신의 모습을 남겼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게 구약 성서에 나오는 모세 이집트 탈출과 관련된 파라오로 이제 여러 후보가 거론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보면은 이집트 사상 두 번째 여성 군주인 하트셋수트의 미라도 이번에 이제 행진에
참가했는데요. 네. 보면은 여성이 파라오를 한다고 편견이 있는 시대였으니까 가짜 수염을 달았던 그런 이제 석상을 만들고 그걸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트모시스 3세라는 파라오가 있는데 평생 17차례 군사 원정을 다녀서 전사 파라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부인들 모두 22명이 이번에 미이라가 이제 새로운 그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집트 당국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관광 산업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국가 경제에서 관광 산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큰 타격을 입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광은 이집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국내 총생산, 즉 GDP의 11%, 외화 획득의 14.5%를 차지해 왔습니다. 연간 2천만 명 가까이 방문해서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관광지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일 가깝고 가장 이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그 유럽과 미국이 이번에 그 직격탄을 맞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장 그 경제가 많이 흔들린 나라가 이집트인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든 가장 먼저 관광 산업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이번 이제 행사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집트 현지에서는 파라오 미라 이전 행사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수에즈 운하에서 선박이 좌초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열차 추돌 사고 등 큰 사고들이 최근에 잇따라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번 행사가 파라오의 저주를 초래했다. 이 같은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황당한 얘기인데요. 파라오의 저주가 나왔다는 거는 그 1920년대 투탕카멘 그 파라오의 그 묘를 발굴하면서부터 나왔던 거고요. 이미 사실은 그 전에 20세기 초에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집트에서 유물을 가져가면서 본국에 가니까 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라를 보고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한 건데요. 네. 가장 황당한 게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했는데 이것도 미라의 저주라는 그런 내용이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 입에 회자됐을 정도니까 좀 황당한 얘기라고 봐야죠. 그리고 파라오의 저주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굉장히 오랫동안 묘지를 파온 아까 이제 나온 이제 그 자이 하와스라는 그 이집트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 수십 개를 그 이집트 묘지를 파고 그리고 이제 미라를 발굴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 내 동료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이번에 이 때문에 이집트의 미라와 파라오에 대한 전 세계 관광업계의 홍보가 크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이집트 당국이 지금 신경 써야 할 것은 파라오의 저주가 아니라 국가의 내실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화려한 행렬이 진행되는 동안 근처 빈민가는 대형 방음벽으로 철저하게 가려졌을 뿐만 아니라 행사를 직접 보고 싶어서 찾아온 빈민들은 입장을 거부당하고 돌아가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려한 행렬에 가려진 빈민가는 영광스러운 이집트의 과거와 불안정한 현재 사이에 단절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무 심는 날, 식목일인데요. 1946년에 정해진 이 날짜를 두고 이제 3월 기온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좀 바꿔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안에는 바꿀지 결정을 하겠다는 게 산림청의 입장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드 기자, 나무 심는 날짜는 중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기온과 강수량 때문인데요. 날이 따뜻하면 나무에서 눈이 트는데 이때는 잎과 꽃의 양분을 빼앗기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데 에너지를 충분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트기 전에 나무를 심는 게 좋은데 온난화 때문에 요즘은 4월 초중순이면 이미 눈이 트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0년대 3월 평균 기온은 1940년대에 비해 2.3도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식목일을 앞당기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3월에는 강수량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산림청이 지난달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국민 1,006명 중 56%는 날짜 변경에 찬성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날을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는 등의 반대 의견은 37.2%였습니다. 산림청은 국민 의견과 기온 변화, 강수량 추이 등을 살펴 올해 안에는 변경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날은 유엔 산림의 날인 3월 21일 등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의 설문 결과 나무를 심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41%라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날짜만 정할 게 아니라 실제로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코로나 2차 백신까지 맞은 사람들이 500만 명을 넘어선 영국 관련 소식도 있습니다. 대규모 모임을 어떻게 안전하게 다시 시작할지 방법을 찾을 예정이라고요. 네, 실험은 5월 중순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시간 5월 16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FA컵 결승전과 영화 시사회, 나이트클럽 행사 등이 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대규모 집합 행사가 금지됐는데 백신을 맞았거나 최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 모일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감염이나 전파 상황을 살펴서 환기나 거리 두기 방법 등 안전하게 대규모 모임을 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또 백신 접종과 감염 이력 등이 적힌 백신 여권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험 계획은 이르면 현지 시간 5일 나옵니다. 네, 마스크를 벗는 걸 실험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부대에서죠? 네, 현지 시간 5일부터 일부 군부대에서 마스크 미착용 실험이 시작됩니다. 백신 2회차 접종을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거나 감염 후 회복된 병사의 비율이 전체 병력의 90% 이상인 부대들이 그 대상입니다. 우선 앞으로 3개월간 야외 활동 시에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했고 실내 훈련이나 생활에서는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일주일마다 감염 상황을 살펴서 발병률이 기준 이하로 지속될 때만 실험을 이어나가도록 했습니다. 아직은 말 그대로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보건부는 일반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군부대 안에서긴 하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벗는 걸 실험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들은 상황이 좋지가 않고 일상으로의 복귀에도 신중한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신을 맞으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 2일 미국에서 하루 동안 40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인데 다음 날 미국에선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 수가 총 1억 명을 넘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자에 한해 국내외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주말 여행객은 급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 비행기에 오른 사람은 150만 명으로 지난해 3월 이후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러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We do have a problem right now from a public health messaging standpoint, trying to nuance that message. You're fully vaccinated. You have a lot of protection from that vaccine. But it's not perfect. It's not 100%. 오스터올름 고문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여전히 여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지금 전 세계는 최고 등급의 허리케인을 눈앞에 둔 상황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에서는 1년 동안 닫았던 공연장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또 다른 유행에 대한 우려가 섞여 있는 지금이 이번 팬데믹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곳곳을 차단하는 봉쇄 조치들이 여전합니다.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시신을 안장할 곳이 부족한 나라도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수백 명이 다닥다닥 붙어 춤을 춥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축제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4일 인도의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는 9만 3천여 명입니다. 올해 2월 9천 명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올해 초 잠잠해지던 확진자 수가 3월 이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어 수도권 봉쇄 정책을 일주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봉쇄를 대비해 장보기에 나선 시민들로 시장이 붐비고 코로나19 검사 줄도 길게 늘어섰습니다. করোনা বেড়ে যাওয়ার জন্য আবার করোনা টেস্ট করার জন্য আসছি এখানে প্রচণ্ড ভিড় অনেক করোনা রোগী এসে পড়ছে করোনা টেস্ট করার জন্য এটা এখানে মানে বাড়তেছে দিন দিন কমতেছে না করোনা. 브라질에선 최근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시신을 안장할 곳이 부족해 기존 무덤을 파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3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와 미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은데 현재 시간 3일 하루에도 4만 명이 넘게 확진됐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지난 주말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숨가쁜 외교전이 펼쳐졌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가 진행됐고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내세운 핵심 의제와 주요 논의 내용은 우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반적으로 정부의 발표대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어떠한 행보를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도 좋은 사례를 남겼다고 생각해요. 결국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는 우리 정부가 나름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관련해서 과거 미국과 일본 간의 2+2 회담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위가 조절된 결과를 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국이 완충 역할을 하되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협의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쿼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중국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어서도 교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미국이나 중국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국과는 큰 차이는 없었다고 봐요. 중국과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 공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 프로세스도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정부는 조속한 대화의 재개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발표한 프레스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언론 발표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제재가 강조됐지 조속한 대화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한미 간의 의견차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죠. 네,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방점을 찍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대화도 계속하긴 하겠지만 제재라든지 압박도 늦추지 않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이 하고 있다는 대북정책 리뷰의 내용이 될 텐데요. 이번에 공동발표문을 보면은, 공동발표문이 아니죠. 언론 발표문을 보면은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간다. 이런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대북정책 리뷰가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내용을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제재 이행 강조, 그리고 북한이 도발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 이런 것들이 포함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겨졌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북한과 협상을 함에 있어서 단계적 비핵화라든가 협상의 방식이나 이런 것은 아직 미국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싱가포르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미측 고위 인사발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미국 나름대로의 협상안이 준비되고 있다. 이제 이것이 언제쯤 발표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4월 중으로는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갖다가 자세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언론에 나오진 않았지만 백그라운드 브리핑 형식으로 이렇게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런 협상안과 관련해서는 나름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미국도 듣고 있다. 그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대화와 협력,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대화 협력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우리와 의견차가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중 간에는 큰 의견차가 없는 것 같아요. 합의된 내용을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미국과 약간 다른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중이 협력을 해나가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추구해 나간다. 그런 프로세스를 강조했거든요. 그 점과 관련해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서 조기에 뭔가 협상을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중이 의견을 일치했다. 그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실장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일본도 참여시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미일이라는 것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일환인 거죠. 네. 과거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미 그리고 미일 이렇게 양자 협력을 중심으로 추구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이 다자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다자의 틀 속에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거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복잡해진 거죠. 이번에도 언론 발표문의 내용을 보면은 일본 납치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이런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북한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납치자 문제라는 또 다른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협상의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접근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뭐냐? 이런 것도 변화된 외교 환경이다. 따라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외교 전략을 구사해서 풀어나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핵 문제의 변수에 일본도 하나의 변수로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납치자 문제의 순위를 가능하면 뒷순위로 놓으면 우리에게는 바람직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풀어가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 그리고 한중 외교장관 회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폭을 넓혀서 보면 말이죠. 이번 두 차례 이 회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상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서로 자신들의 편에 서라라고 우리에게 압박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었나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결국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는 시기에 중국이 날짜를 나름대로 조정한 것 같아요.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했고 그것도 장소도 대만의 맞은편에 있는 곳에서 이러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는 것은 한국 정부를 중국 쪽으로 견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저는 변화된 외교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잘 잡고 이렇게 외교 정책을 전개하면 된다고 봅니다. 줄타기 외교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표현으로 저는 설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하는 국가다. 그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미국에서 민주당도 찍고 공화당도 찍는 그런 줄을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네 타듯이 왔다 갔다 한다. 우리도 이런 것을 갖다가 줄타기라기보다는 차라리 그네 타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강도를 조절하면서 우리의 원칙에 맞게 전개를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뉘앙스가 있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이번에 저는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한미일 협력이라든가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해서 중국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결국 한국이 참여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협의체에서 중국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름대로 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의 압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협의체에 가입하는 것을 주저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협의체라면 거기에 가입하면서 중국 문제를 그 안에서 수위 조절해 나가면서 풀어나간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했으면 합니다. 네, 우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말이죠. 쉽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강대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끌려가는 측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이미 세계 속에서 중견국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계 초강대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보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야지 두 강대국들이 한국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원칙을 만들고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핵 문제 그리고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 두 차례 회의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기술 동맹, 기술 협력 부분에 있어서 강화하자 이런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외교는 외교, 국방은 국방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이 역시 변화된 외교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멀티 디멘전, 다영역이 하나로 뭉쳐서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하면서 반도체라든가 첨단 기술을 강조했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블록을 형성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중국도 받아가지고 한중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받아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첨단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외교적 자산이고, 그리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할 때 협력을 잘 해야지 우리의 미래 먹거리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보호무역이 약간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첨단 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정부 차원의 고려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런 것을 갖다가 미국이나 중국 또는 국제사회와 협력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범위 내에서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전략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냐. 그래서 이제 외교와 경제를 함께 묶어서 고려하고 함께 묶어서 전략을 형성하는 그러한 시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달 말쯤이면 확실하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한 것처럼 대화뿐만 아니라 압박도 계속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거는 같은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북한입니다.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은 태양절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또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통적으로 김일성 주석의 생일날 북한이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체제가 성공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핵 개발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도발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냐? 도발의 시기와 강도는 항상 북한이 결정해왔다.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다 보면 북한에게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고, 역으로 이럴 때일수록 미국이나 중국과 협력을 해서 북한이 도발할 수 없는 대외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북한 문제도 그렇고요. 한반도 안팎의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잘 대응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침엔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해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동해와 남해 그리고 제주도 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8도, 광주 20도, 대구 1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식당에 들어갈 때 대표자 한 사람만 출입 명부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방문자가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구장이나 미술관, 도서관 등 음식물 판매가 주 목적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검사가 줄어든 주말 효과에도 불구하고 500명 가까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들이 오늘 선거 전 마지막 TV토론에서 또 한 번 맞섭니다. 박 후보는 진실이 거짓을 이기길 빈다며 자신이 시장이 되면 민주당도 바꾸겠다고 했고, 오 후보는 내곡동 의혹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면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부산에서도 시장 후보들이 교회와 전통시장 등을 돌면서 선거 전 마지막 휴일 유세를 펼쳤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이른바 6대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김 후보가 패색이 짙어지니까 네거티브에 나서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아파트에 침입해서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에 대해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할지 오늘 결정이 됩니다. 이 남성은 물건을 배송하러 온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